반갑습니다. 메카닉 코인 투자 더팔스노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라이브 특강 한번 해볼 거고요. 이번 시즌하고 여러 가지 제가 느낀 점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지금까지 시장 흐름 돌아볼 거고요. 현재 알트코인, 포트, 세금, 매도, 전략 같은 것들 다 다뤄볼게요. 2024년 상승장 펀더멘탈 분석이 별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일단 그 전에 페페 한번 보고 가면은 2539% 올랐죠. 10월부터. 페페 몰빵했으면 27배 벌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은 심각하게 낮은 상승률 기록한 게 많았죠. 어차피 민코인만 오르면은 펀더멘탈 분석 이런 게 헛고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펀더멘탈이 통하는 영역과 아닌 영역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위 레이어 1에는 이게 통합니다. 나머지 영역은 코스피 작전주나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알트코인들. 그래서 현재 코인 시장이 이렇게 크게 양분이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성격이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 분석법을 여기에 다 적용을 했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테마 작전주였는데 자,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거는 바로 느린 기술 채택 때문입니다. 이 신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채택이 안 됩니다. 보시면요. 기술 채택 커브죠. 이거 전에 한번 영상 만들 때 보여드렸었는데, 이 신기술이란 게 생각보다 빨리 대중 채택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한 이쯤 왔나 싶었는데, 아직도 2단계였던 거죠. 메카닉 코인 투자 작성 당시 2021년도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전쟁, 쉽게 말해서 인프라 전쟁이죠. 이게 레이어 1이나 2 같은 거죠. 이게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런 디앱 위주로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23년도, 24년도 시즌도 뭐였나요? 이 바로 SCP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전쟁의 결국 연장선상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인터넷 사용자 수가 95년에 1600만 명이었고요. 요때요. 그리고 여기 2000년대 초에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화면 영상이 켜지네요. 그 화면 얼굴이 막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0년도 초에 3억 명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이쯤인데, 이때 그 닷컴 버블이 터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질 당시에 전 세계 60억에 한 3억 명 정도가 쓰고 있었는데도 실제 사용자 부족으로 이렇게 터졌던 거죠. 현재 인터넷 인구는 54억 명이고 전 세계 인구의 68%입니다. 이거는 거의 완전한 채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5년에서 2000년 5년간 579% 상승 후 78% 하락을 했는데 이때 3억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닥 지수가 78% 떨어졌단 말은 개별 종목은 정말로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막 상패 마이너스 99.9 이런 게 그때 당시에도 뭐 애견 용품을 인터넷으로 파는 이런 기업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패션 기업도 있었고. 근데 현재 그러면 웹 3.0 사용자 수가 몇 명이냐 이거를 알면은 지금 채택 수준을 알 수 있겠죠. 1억 6천 만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보유자거든요. BTC 보유자 수가 1억 6천만 명인데 이거는 물론 당연히 닷컴 버블 3억 명에 비교해서도 적은 편이고요. 그때보다 전 세계 인구도 늘었는데 이는 웹 3.0 이용자가 아니라 단순히 업비트 이용한 비트코인 보유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웹 3.0 이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실제 웹 3.0 유저는 네트워크 활성 지갑 주소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럼 활성 지갑 주소수로 계산했을 때 주요 레이어 1이나 2, 1일 활성 사용자 수를 대충 더해보면은 870만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억 명일 때 그 버블이 터졌잖아요. 지금 870만 명이면은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먼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61.44억이었어요. 그때 3억 명이니까 5%인데 2024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인데 그 중에서 870만 명이면은 사실 웹 3.0 채택이 지금 0.1%인 겁니다. 근데 너무 앞서갔던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채택은 사실은 아직도 멀고 먼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걸음마 수준이다. 이쪽 산업이 아직도. 자,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채택 커브에서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었다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들은 이 VC들이 정말로 황당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진짜로 정말로 악랄한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자, 프라이빗 시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해당 회사 주요 가격 상승을
이 프라이빗 시장에서 모두 이뤄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없는 게 프라이빗 시장이죠. 보통 뭐 10억 이상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고 패밀리 오피스 이런 거 말하죠. 오랫동안 머무를수록 상장 후에 가격 상승이 힘든데 애플 같은 거는 4년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이런 애들 뭐 에어비앤비 이런 애 12년, 17년 이런 거는 상장하고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코인이 어떤가 했을 때 자, 예시로 스타크넷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시드 라운드를 시작했고요. 24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8년, 19년, 20, 21, 22, 23, 24, 6년간 머무른 거죠. 그래서 시리즈 D까지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시장 상장 후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고요. 여기서 비탈릭 부테리는 2018년에 스타크넷에 투자했는데 우리가 투자한 건 24년이니까 이게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이 코인들을 4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더리움이 꿀이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 공급량 83%를 0.31달러에 판매했고 초기 공급량 100%, ICO 수익률이 10,000배였는데 공개 시장 수익률이 7,500배입니다. 별 차이가 안 나죠, 이게. 솔라나 같은 경우도 시드 라운드 첫 그 투자 수익률이 4,000배인데 공개 시장 수익률이 15배 0.5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많이 먹었던 거고요.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 시드 라운드 수익률로는 183배입니다. 저희가 잘 엄청 투자했을 때 6배 먹는 게 얘네들은 183배를 먹는 거죠. 스타크넷 또 138배입니다. 근데 지금 상장하고 떨어지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얘네가 프라이빗 라운드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더리움 밸류에이션인데요. ICO 시드 라운드가 요때입니다. 솔라나는 그래도 양반이죠. 이때고요. 옵티미즘이 이 중간쯤이고요. 스타크넷이 거의 뭐 지금 여기서 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개 시장 런칭은 프라이빗 시장과 런칭이 거의 근접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2020년도 초에 VC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얘네들이 프라이빗 시장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다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상승을 끝낸 다음에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VC들의 또 다른 반응 보면은 얘네들이 상장해서 저것만 먹나요? 이거 말고 지금 에어드랍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충격적인데 보시면은 지금 해외 커뮤니티가 사실 GK싱크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모니터 부수기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DC가 아니에요. DC 비트코인 갤러리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GK싱크 에어드랍 끝나고 지금 이런 일이 모니터 부순 인증샷 올리는 챌린지가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시면은 GK싱크는 VC 펀딩 자금이 458M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6,3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 진짜 근본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토큰 출시 전부터 커뮤니티 우선한다는 운영도 확실했고요. 토큰 출시 후에 완전히 운영을 다오에게 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GK싱크가 핫했던 이유가 아비트럼 때문이었죠. 아비트럼이 왜 처음에 욕을 먹었나요? 막 토큰 물량을 재단으로 갔다가 재단이 막 또 팔려고 하니까 막 커뮤니티 난리 나서 재단이 막 아니다 하면서 뭐 그럼 나중에 천천히 팔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정안도 사실은 좀 커뮤니티를 기만하는 그런 수정안이었죠. 그래서 아비트럼의 그 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비트럼은 또 자체 토큰이 없었죠. 이거를 레이어2 어지간하면은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얘네는 시퀀서 중앙화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수수료를 자기들이 먹잖아요. 근데 GK싱크는 시퀀서를 탈중화한다거든요. 이 말은 자기들 레이어2에서 일어난 그 수수료들을 결국은 시퀀서라는 그쪽에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죠. 주어서 완전히 탈중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폭적 지지를 받고 GK싱크 토큰 유틸리티도 아비트럼보다 훨씬 높고 앞으로 잘 갈 거다. 거기다가 비탈릭 부테린이 영지식 증명 기술 좋다고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아비트럼 에어드랍으로 6억을 번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23년도 초에. 그래서 그게 한창 돈이 된다면서 본격 에어드랍 메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GK싱크 전 친커뮤니티적인 운영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일반적인 트랜잭션 작업이라고 할 때 이 에어드랍이란 게 하기 전에 비공식적입니다. 에어드랍 하니까 이거 조건 충족시키게요가 아니라 조건이 비공개예요. 비공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을 준 거에 준해서 그런 에어드랍 작업을 합니다.
50회 이상의 트랜잭션 찍기, 뭐 브릿지로 뭐 10,000달러 이상 뭐 물량을 이동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10개 이상의 코인 보관하기, 지갑을 6개월 이상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트랜잭션 찍기, 이게 일반적인 에어드랍에 요구되는 작업이고, 보통 이런 작업을 하면은 다른 프로젝트들은 코인을 일정 이상 줬습니다. 근데 GK싱크는 싹 다 무시하고 유동성 풀 예치와 뭐 페이마스터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에어드랍 프로젝트에서 거의 요구하지 않은 조건이 거의 필수 조건으로 추가되었고, 이런 거를 안 한 사람들은 아예 못 받은 겁니다. 0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600만 개의 지갑 중에 540만 개 지갑이 에어드랍에서 탈락을 했고요. 60만 개 지갑이 에어드랍 수령했는데, 그러면은 뭐 이 작업한 애들 다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다계정을 안 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부자들이 다계정 작업을 한 겁니다. 100개, 200개씩 하고 얘네들이 그 하나 계정당 10만 개까지 줬거든요. GK싱크가 지금 0.2달러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거의 뭐 2만 달러씩 지갑마다 2만 달러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뭐 100개 하면은 20억 뭐 이렇게 되겠죠. 2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내부자가 이렇게 다 가져가고, 이 기준을 결국은 GK싱크하고 친한 애들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부자나 VC라든가 아니면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런 기준을 알려준 겁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뒤에 프로젝트들도 에어드랍을 받지 못했고, 이 에어드랍 기준의 황당성, 누구도 충족 불가한 이런 기준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겁니다. 소수의 지갑에 엄청난 양의 GK 토큰이 부여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황당한 거는 얘네들이 체인 출시 후 토큰 출시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에어드랍 미끼로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거뒀죠. 진짜 천문학적인 수수료 수익. 이거는 토큰 출시 전이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죠. 그리고 토큰 출시할 때는 토큰은 자기들이 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토큰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탈중앙화하고 이 GK싱크 체인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들에게 준다는데, 사실은 한탕하고 거의 떠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자, 그리고 장외거래소도 있습니다. VC를 위한 장외거래소 보시면은 이 OFFX라는 이런 업체가 있는데요. 100만 달러 이상 투자자를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 CEX보다 훨씬 더 할인된 가격에 코인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가 얼마나 그 할인된 가격에 코인을 구매할 수 있나 보면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세이가 70% 할인된 가격에 여기 OTC 딜로 살 수가 있어요. 뭐 포탈, 월드, 티아 이런 것도 50%, 42% 할인된 가격에 얘네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에 저렴하게 구매된 토큰을 얘네들이 OTC 마켓에 사서 OTC 마켓에 팔지 않겠죠. CEX에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도, 21년도에 대규모 VC들이 코인 시장 진출하면서, 이런 그때 21년도 시즌에만 해도 이런 도구들이 잘 없었는데, 수많은 개미들에 대해서 그 우위에 설 수 있는 이런 인프라 도구들이 개발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VC들이 돈을 벌기가 21년도보다 10배는 쉬워졌고, 개미들이 돈을 벌기는 지금 알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게 10배 이상 어려워졌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이 둘을 철저하게 좀 구분을 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과 ETF 등에 포함되는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쪽 위주로 결국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국장 테마주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향후 디앱이나 알트코인도 좌측 영역으로 점차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게 없죠. 그래, 영원한 게 없고, 이 영역이 영원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ETF에 포함되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실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영원히 고정된 건 아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왼쪽 위주로 결국 투자해야지, 안 그러면은 VC들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많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콘시어스 펀드 플로우 ETP, 이거는 한번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여기 투자 코인들,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괜찮은 게 많죠. 이게 주요 장기 투자를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VC나 마켓 메이커들 투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운용 자산 자금인데요. BTC가 77,000, 이더리움이 15,000, 솔라나 1,300, BNB 700, 뭐 라이트코인, XRP, 에이다, 링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다고 다 무조건 또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여기 있다고 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이상한 코인을
걸러내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하나를 딱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좀 멀리 다양하게 뿌려놓고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게 중요하고 사실 다 아시잖아요. 이런 리플이나 에이다 같은 거는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라이트코인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뺄 수 있겠고요. 나머지 뭐 링크, BNB, 솔, 이더, BTC 이런 것들은 투자해도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펀드 포트폴리오 당연히 그레이스케일에서 여기서 ETF로 전환되는 게 맞죠. 그리고 기관들이 여기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봐야 되는데 문제가 그레이스케일이 이게 워낙 옛날에 만들었어요. 옛날에 만들었다 보니까 옛날 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빼야 될 옛날 코인이 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사실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대충 꼽아보면은 일단 링크, 이더나 라이브 피어 같은 것들 아니면은 니어 솔라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가치의 차이도 있겠죠. 디파이 펀드에는 유니스왑, 메이커다오, 리도, 에이브, 신세틱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SCP 펀드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아무튼 밑에 보면 있습니다. SCP가 스마트 컨트랙트 펀드거든요. 이게 L1하고 L2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 보면은 대충 뭐 솔라나 아발란체나 폴카닷, 에이다, 폴리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놈을 딱 집어서 그런 거를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상한 코인들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A다 빼야 되겠고요. 당연히 폴리곤도 빼야 됩니다. 폴리곤도 VC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그걸 거친 코인이기 때문에 이쪽도 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솔라나, 아발란체, 닷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목록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비트이더 솔, BNB, 링크 니어, 아발란체, 닷, 유니메이커, 리도, 에이브, 스진세틱스, 라이브 피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국 코인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BNB 트론. 왜냐하면은 코인이 이꼴 미국입니다. 그냥 코인은 거의 미국에서 주도하는 산업이고 미국 사용자들이 다수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은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클 수도 있지만은 BNB를 그래서 아예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그렇다. 좀 부정적이다 이런 거고 레이어2 코인도 부정적인데 레이어2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레이어2 프라이빗 라운드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우리도 많이 먹었겠죠. 하지만 그거를 못했다 이거죠. 레이어2부터 이 VC들이 난립하는 시기가 딱 레이어2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2 코인들이 잘 안 가는 거죠. 낮은 수익률의 이유고요. VC들의 프라이 라운드를 거치고 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나오는 겁니다. 인프라 전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은 레이어 1 위주 당연히 투자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왜? 0.1% 전 세계 인구가 사용자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고 미국의 수요층임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둘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클 놈이 나올 건데 이번 시즌 이더리움 계열에서는 일단 주요 레이어 2들이 있을 때 베이스가 유일한 솔라나 대항마를 할 정도로 활성화된 생태계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많이 컸어요. 옵티미즘을 제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비트럼은 39%고요. 여기 토탈 TBL로 봤을 때 베이스가 16.88, 옵티미즘이 15.18, 블라스트, GK싱크, 멘틀 뭐 이렇게 스타크넷 1.78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미즘 자리가 안 뺏길 것 같았는데 베이스가 완전히 이거를 뺏었고요. 1일 활성 사용자 수 한번 보면요. 아비트럼도 추격해서 현재 2위까지 달성했습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이 베이스, 하늘색이 아비트럼입니다. 이 아비트럼이 솔라나까지 탄 때는 넘봤지만은 지금은 내려온 상태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솔라나입니다. 옵티미즘은 그냥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옵티미즘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5달러 갈 때 4.9달러였나 그때 갈 때만 해도 아비트럼을 잡는다 만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베이스의 그 자리를 뺏긴 상태고요. 그리고 1일 트랜잭션 수 한번 보면은 솔라나가 38.7M입니다. 베이스가 2.8M, 아비트럼이 1.8M입니다. 그래서 아비, 옵티, 이더, 베이스 모두 합쳤을 때 6.2M인데 솔라나 트랜잭션 수가 38M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양에서 솔라나의 레이어 1, 2를 다 합쳐도 많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는 뭘 한 거냐 했을 때 이 수수료라고 할 때 트랜잭션이 많이 폭발할 때 그 1일 수수료가 얼마가 나왔냐 이거를 계산해 본 겁니다.
3월 14일에 아마 이 지점일 겁니다. 트랜잭션당 수수료가 0.185였고요. 베이스가 0.19입니다. 4월 11일에 트랜잭션당 수수료가 0.055, 베이스는 0.22. 그리고 솔라나가 4월 19일에 0.059, 베이스가 0.075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했을 때는 결국은 트랜잭션이 폭발할 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뛰면 안 되죠. 이더리움처럼. 근데 그런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게 오히려 솔라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현재 많이 활성이 돼 있는 베이스조차도 사실은 솔라나에 비해서 이 수수료 방어가 잘 안 되고 있다. 수수료 방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몰릴 때 비싸지는 거, 그 말이죠. 자, 그러고 또 중요한 거는 레이어를 앞으로 보실 때 업그레이드가 제 시간에 이루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립토 시장이 상승장 때마다 크게 퀀텀 점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 이더리움 언더퍼폼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덴쿤 업그레이드의 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ETF 출시하고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는 있고요. 덴쿤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10월 달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치면은 지금 정도로 솔라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늦어졌죠. 너무 늦어지면서 5개월이 늦어졌는데, 사실 이번 상승장이라 해봐야 지금 10월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10월부터 지금이 6월인데, 그러면은 이 한 8개월의 기간 동안 5개월이 늦어졌단 말은 정말로 사실 콘 시장에서 한 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느린 시간인데, 5개월은 너무나 느린 시간이고 골든타임을 좀 놓쳤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3년 10월에 됐으면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건데 늦어진 게 다소 아쉽고요. 근데 늦어졌다면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스택스 나카모토 릴리즈가 8주 연기됐고요. 이것도 역시 보면은 업그레이드 연기된 부분에서 이더와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스택스 써보신 분 알겠지만은 느려 터져서 쓰기 힘들죠, 지금. 21년도에 에이다가 밀려버린 이유가 뭘까요? 자, 에이다가 8월 달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된다 이래가지고 21년도 8월까지 엄청 올랐는데 출시하고 보니까 느려 터졌었죠. 너무 늦은 스마트 컨트랙트 업그레이드였고요. 불 시즌이 왔을 때 주요 업그레이드가 완료돼서 사람들이 쓸만한 체인이어야 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저렴한 상태에서 이때 실사용자가 유입이 폭발적으로 되면서 체인이 크는 거거든요. 근데 스택스는 골든타임을 어쩌면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 늦어졌잖아요. 이게 8월에 완료된다고 했을 때 8월에 장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카모토 릴리즈가 좀 빨리 1월에 됐다면은, 그러고 나카모토 릴리즈가 잘 돼서 생각보다 속도가 쓸만하다, 막 아비트럼과 유사하다 이랬으면은 진짜 빨리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스택스 같은 비트코인 레이어 2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나 솔라나 비해서 그 아래급으로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조건 스택스 숏이냐? 그건 아니에요. 얘도 다른 틈새 시장에서 클 수는 있죠.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둘 다 너무너무 다른데요. 레이어2로 노선을 정한 시점에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점이다. 자, 베이스 디앱, 아비트럼 디앱, 옵티미즘 디앱이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레이어2 체인 간 디앱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옵티미즘 디앱 1위가 아비트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게 솔직히 좀 큰 문제입니다. 같은 이더리움 체인이라는데 레이어2로 가는 순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더리움의 형제들 이러는데 이거는 iOS고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파편화가 되면은 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커지는 그런 게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문제는 이 레이어2 디앱 호환성이 향후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거고, 만약에 어떤 뭔가 도구가 나와서 이 디앱 호환성을 한 방에 쉽게 해결해 주는 게 나와준다면은 이게 좀 괜찮아질 수 있겠죠. 현재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인 레이어2는 확장성에서 솔라나에 밀립니다. 아까 보셨죠? 트랜잭션이 몰릴 때 트랜잭션당 수수료가 베이스는 확 뛰었었는데 솔라나는 좀 덜 뛰었죠. 그래서 확장성에서 레이어2가 솔라나를 잡지는 못했다. 그리고 향후 GK 롤업을 가면은 잡을 수 있다고 비탈리 부테린이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출시한 GK 체인들이 너무 엉망인 겁니다. 스타크넷 상황 처참합니다. 지금 GK 싱크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결국은 기존의 아비트럼이나
아니면은 베이스 체인 같은 데서 GK 기술을 적용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스타크넷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사용자가 는다든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의 문제는 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비탈 부테린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보면은 같이 시작해서 8명 공동 창업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7명이 다 떠났어요. 7명이. 왜 떠났을까요? 보시면은 멤버들 사이 권력 다툼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위한 수익,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도구, 탐욕과 이타주의, 비즈니스맨과 개발자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 비탈 부테리는 다 후자겠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도구라고 이더리움을 생각하고 있고, 이타주의라 생각하고 있고, 그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 비영리 재단인 거죠. 이런 점들이 강점에서 동시에 약점입니다. 미국 문화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거잖아요. 자본주의의 극한이고 내가 하는 만큼 번다. 기업가 정신 이런 거 비즈니스맨을 우위로 하지 이런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도구나 이타주의 이런 게 미국 문화하고 맞지가 않죠. 아마 그런 과정에서 8명의 공동 창시자가 떠났을 거고 이렇게 사실 비탈리 부테린이 아직도 이더리움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이더리움 체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성향이 미국 문화와 맞지 않다는 점, 그러면은 크립토의 가장 주된 사용자인 미국 사용자들과 안 맞다는 점은 앞으로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어떤가 했을 때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달리 디앱 간 호환성은 뛰어나죠. 그냥 하나니까. 그런데 솔라나는 이겁니다. 다운. 자꾸 다운이 돼요. 서버가. 네트워크 다운이 되는데 2년간 11번 다운됐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문제는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도 반복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은 솔라나 자체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 합의 메커니즘 문제로 자주 발생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복잡한 합의 메커니즘을 채택했고 이 과정에서 다운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은 트랜잭션의 번호를 다 매기잖아요. 트랜잭션의 번호 매기고 탁 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POS로 검증으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병렬 처리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운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의 단점 두 번째로는 솔라나도 과거에 이런 구린 이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0년 4월 초 유통 물량 820만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사실은 2천만 개였어요. 사기친 거죠. 사기쳤는데 나중에 걸리고 나서 뭐 소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많이 그 뒤로 빼돌렸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비해 중앙화 논란이 있고 이런 토큰 유통 물량에 대해 사기쳤다가 걸린 이력이 있습니다. 비양심적 행보. 그래서 사실상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솔라나인데 이게 과연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진짜 탈중앙화를 실현한 1위 레이어 1 체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또 조금 있겠죠. 자, 단점만 봤는데 강점을 한번 볼까요? 강점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보고 현물 ETF 통과돼서 제도권에 먼저 안착된 게 결국 강점이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실현 이게 강점인 거죠. 솔라나는 재단과 커뮤니티 문화 자체가 미국과 잘 맞고요. 크립토 시작이 미국인 거 감안할 때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더는 탈중앙화에서 강점인데 솔라나는 미국과 적합성이 높다. 근데 이 강점이 결국 약점이 되는 거죠. 과도한 이타주의, 과도한 탈중앙화가 미국과 맞지 않게 가는 거고, 솔라나는 이런 과도한 그 자본주의적인 특성이 이런 재단의 비리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둘 중에 골랐을 때 뭐냐 했을 때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1티어는 이더솔입니다. 비트 이더솔이고 2티어 베이스인데 코인이 없어요. 그리고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VC들이 너무 묻어서 투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는 브렛이 겁나 잘 가죠. 베이스 민코인. BNB 트론 아발란체 닷 링크. 그리고 3티어에 섹터 대장급들이 있는데 아직은 섹터 대장급들은 테마주에 가깝고요. 향후에 높은 수익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이더 솔로 90%를 구성하는 게 초장기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은 진짜 매수 매도를 아예 안 하고 뭐 그런다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였죠. 나머지 10%로 2, 3티어 코인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애플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3,780조입니다. 이더가 580조. 이더가 지금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데 시총 엄청 커요. 솔라나가 86.5조입니다. 웹 3.0이 지금 870만인데 100배 증가 시 8억 7천만, 500배 증가 시 43억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사용자가 지금 500배가 늘 포텐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전쟁의 1위가 될 코인은 현재 가격에서도 엄청난 성장이 가능하고 500배까지 아니라도 100배의 사용자 증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은 불장이 올까 했을 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알트코인 불장 과연 올까 했을 때 알트코인 상승시키는 거는 마켓메이커인데 마켓메이커가 누구죠?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뭘 씁니까? AI를 씁니다. 그러면 AI들이 알트코인이 어렵게 만드는 AI들의 놀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VC들한테 맞고 마켓메이커한테 맞고 지금 아무튼 지옥입니다. 지옥 알트코인이. AI들의 놀이터인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민코인에 집중하고 AI 알고리즘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자동 매매 중에 비트 떨어지면 다 시장가 매도해버린 겁니다. 마켓메이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거의 이번 시즌이거든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이 비트 조금 흔들리면은 미친 듯이 떨어지는 게 이 알고리즘이 비트 흔들리면은 싹 다 매도 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이런 하락이 있는 거고요. 현재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 심리 최악입니다. 그리고 당장 본인부터 솔라나 같은 대형주 롱을 지금 외치고 있죠. 저 얘기입니다. 저 스몰캡 알트코인은 대부분 AI가 조종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에 결국 반대로 가야 된다. AI가 결국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심리에 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매도하기보다는 홀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AI는 결국은 내 마음을 가지고 노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BTC 도미너스가 2016년부터 진행된 추세선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고 알트 매도하면은 진짜로 시장 최저 가격에 매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언제냐? 저는 이 시기랑 지금 굉장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 23년도 9월 당시 비트 25K였을 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겨우 여기 30K에서 25K까지 20%도 안 빠진 거죠. 한 18% 빠졌는데 알트가 개박살이 났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진짜로 본격 조정으로 2만 달러를 가게 되면은 알트는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겠는가? 이거 생각만 해도 이때 소름 끼쳤죠, 다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무도 못 샀습니다. 못 산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7, 8, 9월 안에 사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못 산 분들이 많아요. 20K 갈 때 알트 개박살 날까봐. 이 당시 20K에 대한 공포로 매수 못한 사람이 많았다. 자, 근데 이때 당시 이뮤터블 X가 656원 최저점이었고요. 솔라나가 23,000원이었고 렌더가 1.4달러. 아덜스 마켓캡이 109였고 이때부터 340까지 왔습니다. 3.4배 증가한 거죠, 거의. 그래서 BTC 도미넌스가 이런 도달한 상황에서 지금 과거의 일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이번 시즌 비트에 비해 알트코인이 과하게 빠지는 많은 경우는 비트코인 수요가 강력해서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트코인을 AI들이 매도하고 알트가 엄다음하게 빠진 거고 그래서 이미 저점이 출현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겁니다. 알트가 뒤따라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트 21%일 때 솔라나 37% 빠졌을 때 이번에도 어쩌면은 이거는 큰 알트 상승을 위한 딥일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왜? 기관이 들어와서 줄은 거죠. 시총도 커졌고 하지만은 알트코인은 21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 알트의 변동성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몰라요. 아래로 하방하는 변동성. 왜냐하면은 VC들 덤핑도 심한데 AI들이 비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싹 다 시장가 매도를 쳐버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알트코인의 하락이 큰 거고요. 그렇지만은 비트가 결국은 가게 되면 알트가 또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저런 이뮤터블 650원 그 솔라나 23,000원 같은 그런 지점이 지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팔고 싶기 때문에 웹 3.0 채택이 이렇게 많이 늦다면은 이제 870만 명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배운 분석법은 과연 다 쓸모가 없을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쓸모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 채택 커브를 봤을 때 아마존 생각해 봅시다. 아마존 인터넷 인프라 회사인가 했을 때 아니죠. 인터넷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D앱입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물론 소프트웨어를 파는 건 아니지만은 인터넷을 도구로 쓰는 거죠. 현재 알트코인은 이 사용자 부족으로 마켓메이커나 AI 알고리즘이 조종하는 쑥대밭 시장이지만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현재 이더솔 같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아마존과 같은 알트코인이 충분히 등장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마켓메이커들이 다 박살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장이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왜? 아직도 여기 기술 채택이 우리는 870만이기 때문에 이게 8억 명이 된다면은 100배 성장합니다. 100배. 그리고 솔라나만 가지고 이더리움만 가지고 코인이 성립하지 않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결국 있어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지배적인 히트작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애들이 이 100배 성장하는 사용자를 흡수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마켓 메이커들이 그냥 다 팔아 제끼는 그런 써니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쩌면은 골라낸다면은 진짜 아마존 기업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 불장이 온다면은 이런 분석법이 알트코인에 잘 통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시즌 종료는 아닙니다. 이런 사용자 채택에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프라이빗 마켓을 오랫동안 거친 코인이 아니라면은 장기 투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마켓 시드 라운드 시기가 몇 년도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 머문 시간이 3년 이하인 코인이 좋다고 대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마켓의 머문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크립토 랭크 접속하시고요. 여기 펀드레이징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밑에 쭉 나오는데요. 이게 이뮤터블입니다. 제일 아래로 내리면은 시드 라운드 나오고요. 그 날짜가 대충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뮤터블이 2018년에 시드 라운드였고요. 이런 애들이 참여했습니다. 2018년에 시드 라운드 대비 81배, 8000% 상승했습니다. 이뮤터블도 사실은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죠. 사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8000%다. 2018년 7월 18일이니까. 온도 한번 볼까요? 온도는 시드 라운드가 21년도 8월 17일입니다. 자, 봅시다. 21년도 8월 17일이고요. 그리고 ICO 가격이 0.0550, 수익률이 1902%입니다. 이 정도면은 낮은 거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 솔라나 수익률이 이 정도였죠. 그 공개 시장에 공개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온도 같은 경우 괜찮다. 이 정도면 매우 준수한 편이고 장기 투자도 할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1년도면은 지금부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GFI도 한번 볼까요? RWA 테마주죠. 지금은 거의. 근데 21년도 2월이었고요. ROI는 안 나오는데 3년 정도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고요. 메이플 같은 경우도 21년도 3월이고 ROI가 2000%입니다. 우와, 엄청 먹었네요 싶지만은 이 시드 라운드 대비 2000%는 괜찮은 겁니다. 주피터 같은 경우에 시드 라운드 없이 IDO만 했고 IDO 시기가 2024년 1월인 겁니다. 그리고 IDO 가격이 0.555고 여기서부터 지금 1.42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VC들이 먹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약하다 할 수 있고 향후 노려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셀레스티아 한번 볼까요? 셀레스티아도 작년에 엄청 핫했는데 21년도 3월이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65%가 아니에요. 659배입니다. 65,800% 올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후 10배 상승.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죠. 10배 상승을 이미 했을 때 이거니까 대충 여기서 한 6,500%? 지금 티아 가격이 반토막 났으니까 13,000%쯤이었겠네요. 여기서 10배 올라서 13만%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나서 지금 65,000%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얘가 결국은 대충 출시했을 때 13,000% 정도의 ROI 가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라운드나 ROI 고려하면은 13,000%인 셀레스티아랑 아까 42%인 주피터 비교하면은 주피터가 더 가야 하지만은 셀레스티아가 더 갔죠.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음을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상장 시기도 좀 다르긴 했습니다. 셀레스티아가 9월, 10월이었으니까. 그래서 코인 과세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한다는데 코인 과세는 검토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하겠다는데요. 연간 손익을 합산합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요.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 과세하고 여기에 지방세 2% 붙어서 22%입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손익통산이 첫 번째인데 1년간 통합을 합니다. A코인 3천만원, 마이너스 3천, B코인 플러스 5천일 때 총 2천만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2천만원에서 250만원 공제하고 1750에 20% 하면은 350만원이고 지방세 붙어서 385만원이 세금인 겁니다. 2천 벌면은 385만원을 내야 하는 거네요. 손실 2월 공제가 없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4년에 구매한 비트코인 2억 원어치가 50%를 하락해서 1억이 됐어요. 2024년에.
자, 다음에 1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5년도 1월 1일에 비트가 상승해서 1억 5천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회계 기간 그 세금을 매기는 게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원금 대비 이 사람 실제로 마이너스 5천인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다음에 세금은 5천만 원 순이익을 거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마이너스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9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응법은 그냥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도 세금을 묻지 않고요. 24년도에 1000에서 2000, 25년도에 2000에서 3000 간다고 했을 때, 자, 매년 매도를 해서 이익을 거둔다고 칩시다. 24년도에 165만원, 25년도에 165만원, 총 33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2년 홀딩하고 매금하면은 350만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매도하는 게 좋네요. 이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은 250만원의 세금 공제를 2번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함정은 손실이월 공제 때문인데요. 매수 매도 반복 시 손해를 보는 해가 있고 그 손해된 마이너스 된 금액에서 다음 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손해인데 세금을 매긴 입장에서는 그걸 0으로 보는 거죠. 이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해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 회복 못하는데 1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서 돈을 뜯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의 공제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도해야 할 이유는 부족하고 결국은 홀딩을 해야 된다. 홀딩하고 한 2배 이상 이렇게 오를 때 그럴 때 팔아야겠죠. 그러고 이거보다 싼 금액에 살 수 있을 때. 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시장이 너무 길어졌고요. VC들의 무기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로 먹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프라이빗 시장의 머문 기간을 확인하고요. 그래도 예외가 있습니다. 셀레스티아. 프라이빗 시장에서 이미 10,000% 올랐지만은 10배 또 갔습니다. 인프라 전쟁이 21년도에 끝난 줄 알았는데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고요. 이 웹3 채택이란 거는 어쩌면은 3, 4년 안에도 안 될 거예요. 진짜로 10년 더 걸릴 수 있어요. 10년 뒤에 돼서야 저런 이더리움, 솔라나 뭐 주요 활성 지갑 수가 8억 명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용자 수가 너무 적어요. 닷컴 버블 절정기 인터넷 인구보다 적습니다. 장기 포트폴리오는 비트, 이더, 솔라나라고 보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 중에 그럼 비교를 하면 뭐가 더 좋나요? 했을 때는 솔라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용자 친화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가 미국 문화에 좀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더 좋다고 보고요. 알트는 AI 알고리즘 놀이터이므로 좀 더 버텨야 하고 프라이빗 시장에 머문 기간 ROI 확인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펀더멘탈 분석법도 소프트웨어 채택이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쓰일 거고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충분히 쓰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라이브 특강 현재 미래 쭉 정리를 해봤고요.